여러분, 이거 정말 이상한 일 아닙니까? 이봐, 공항 상황 좀 봐. 완전 난리야. 국제 행사 끝나면 당연히 사람들 빠져나가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하루 입국자 21만 명 돌파. 보통 때보다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외신들이 발칵 뒤집혔죠. 미국 CNN은 특집 방송을 내보냈고 영국 BBC는 이런 현상에 이름까지 붙였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수도 서울로 가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공항 로비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유럽에서 온 관광객들, 아시아 각지에서 온 여행자들. 최종 목적지가 어디세요? 대답은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바로 경주였습니다. 정상들은 이미 떠났는데 왜 지금 이 사람들이 몰려오는 걸까요? 미국 워싱턴 포스트의 마크 기자. 중동 분쟁부터 G20까지 취재해온 10년차 국제부 기자가 포착한 기이한 풍경. 대체 경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한국의 더 많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크 톰슨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국제부에서 12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그날 인천공항은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입국장 전체가 묘한 에너지로 가득했지요. 보통 국제공항이라는 곳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마련인데 그날만큼은 아니었습니다. 도착 게이트를 빠져나온 사람들의 흐름이 이상했어요. 서울 시내행 리무진 버스 승강장이 아니라 고속철 탑승구 방면으로 대부분 향하고 있었거든요. 공항철도 매표기 앞에도 긴 줄이 늘어서 있었지요. 처음엔 단체 관광객이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 중국어가 뒤섞여 들렸습니다. 각자 다른 나라에서 온 개별 여행객들이 우연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독일에서 온 가족이 보였어요. 아버지는 큰 캐리어 2개를 끌고 있었고 아이들은 한복이 인쇄된 팸플릿을 들고 있었지요. 프랑스에서 온 젊은 커플도 있었습니다. 여자는 스마트폰으로 기차 시간표를 확인하고 있었고 남자는 가방에서 카메라를 꺼내고 있었어요. 궁금해서 한 독일인 가족에게 다가가 물어봤습니다. 어디로 가시냐고요? 경주라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서울은 들르지 않냐고 다시 물었더니 바로 경주로 간다고 했지요. 제 동료가 보낸 메시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루 입국자 21만 4천 명. 평소보다 2배가 넘는 숫자였지요. 정상회담은 이미 끝났는데 말입니다. 각국 정상들이 떠나고 경호 차량도 사라진 뒤였어요. 공항 안내 데스크에 들렀습니다. 젊은 여성 직원이 태블릿을 들고 외국인들에게 교통편을 안내하고 있었거든요. 경주 가는 방법을 문의하는 사람들이 끊이질 않았어요. 직원은 능숙하게 고속철 노선과 시간표를 보여주며 설명했지요. 공항철도 역으로 내려갔습니다. 서울역행 열차 승강장이 북적였어요.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서울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서울역에서 다시 고속철로 갈아타 남쪽으로 내려가려는 사람들이었지요. 고속철 예매 상황을 확인해 봤어요. 서울역 출발 신경주행이 오후 내내 매진이었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한두 시간이 아니라 저녁 시간대까지 전부 다요. 행사 기간 중에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는 영무원의 말이 들렸습니다. 공항 로비를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관찰했어요. 카페 테이블 위에는 경주 관광 지도가 펼쳐져 있었고 형광펜으로 표시된 장소들이 보였지요. 불국사, 첨성대, 대릉원. 면세점 앞에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모여 있었는데 가이드가 반복해서 강조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경주, 신라 세계문화유산. 일본인 관광객 2명이 지나가며 나누는 대화가 귓가에 들렸어요. 교토보다 경주가 더 오래됐다는 얘기였지요. 그 순간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교토는 연간 5천만 명이 찾는 도시입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천년 고도이지요. 그런 교토와 경주를 비교한다는 건 경주가 그만큼 세계적으로 알려졌다는 의미였어요. 사실 저도 행사 취재차 경주에 열흘 정도 머문 적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였지요. 고즈넉한 사찰과 고분들, 천년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하루에 수만 명을 끌어들일 만큼의 폭발력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공항 라운지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노트북을 열었어요. 검색창에 경주를 입력하자 기사들이 쏟아졌지요. 로이터 통신은 관광객이 230%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경주 지역 호텔 예약률이 97%를 넘어섰다고 전했어요. 향후 2주간 빈방이 거의 없다는 내용이었지요. 숫자를 정리해봤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자 21만 4천 명 가운데 경주 방문 예정자가 약 8만 명으로 추정됐어요. 고속철 신경주행 예약률은 향후 사흘간 100%였지요. 경주 지역 숙박시설 예약률은 97%, 주요 관광지 방문 예약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340%나 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관광붐이 아니었어요. 한국관광공사 통계를 보니 국가별 비율이 골고루 분포돼 있었습니다. 중국 23%, 일본 18%, 미국 14%, 유럽 19%. 거의 모든 대륙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었던 겁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활주로에는 비행기들이 계속 착륙하고 있었지요. 그 안에도 수백 명이 경주행 티켓을 예약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집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뉴욕에 도착했느냐는 질문이었지요. 아직이라고 답했습니다. 경주로 간다고 했더니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거기 행사 끝난 거 아니냐는 말에 그렇지만 사람들은 지금 가고 있다고 대답했지요. 뭔가 있느냐는 질문에 확답을 드릴 순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세계가 지금 한 도시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저는 공항철도 매표기 앞에 서서 다음날 오전 첫 열차를 예약했습니다. 12년간의 취재 경험이 말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그냥 관광이 아니라고요. 무언가 더 큰 이야기가 숨어 있다고 말이지요. 다음날 아침 일찍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플랫폼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대부분 큰 캐리어를 끌고 있었는데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훨씬 많아 보였지요. 2호차 14번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열차가 출발하기 전 주변을 둘러봤어요. 앞자리에는 프랑스 커플이 앉아 있었는데 남자는 태블릿으로 경주 지도를 보고 있었고 여자는 노트에 뭔가 적고 있었습니다. 뒷자리에서는 중국어가 들렸어요. 통로 건너편에는 어제 공항에서 봤던 그 독일 가족이 앉아 있었지요. 객차를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80% 이상이 외국인이었어요. 짐칸에는 대형 캐리어들이 빼곡하게 쌓여 있었지요. 마치 국제선 비행기 안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서울을 벗어나자 차창 밖으로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어젯밤 정리한 자료를 다시 살펴봤어요. 경주는 인구 25만 명의 소도시입니다. 서울 한 개 구 정도의 규모지요. 관광지로는 유명하지만 국제적 인지도는 그리 높지 않았어요. 작년 외국인 관광객 수가 연간 120만 명, 하루 평균으로 따지면 3천 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루 8만 명이 몰리고 있었어요. 25배나 늘어난 겁니다. 도시 인구보다 관광객이 더 많아진 상황이었지요. 이건 단순한 증가가 아니었습니다. 폭발적 변화였어요. 앞자리 프랑스 남자가 여자에게 뭔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호텔 예약 확인 얘기였는데 경주가 아니라 포항에 잡았다는 내용이었어요. 포항이 어디냐고 여자가 묻자 경주 옆 도시로 30분 거리라고 남자가 설명했지요. 경주 호텔이 전부 찼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 대화를 들으며 메모를 했어요. 경주만으로는 숙박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주변 도시까지 영향을 받고 있었던 거지요. 열차는 대전을 지나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뒷자리 중국인들의 대화가 또 들렸어요. 중국어를 조금 알아듣는 편이라 귀를 기울였지요. 경주에 볼 게 정말 많다는 얘기였습니다. 천년고도라는 말도 나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교토보다 더 오래됐다고 말하더군요. 다시 교토 얘기였습니다. 검색창에 경주와 교토를 함께 입력해봤어요. 교토는 794년부터 1000년 넘게 일본의 수도였지요. 경주는 기원전 57년부터 992년간 신라의 수도였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경주가 훨씬 긴 역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관광객 수는 비교가 안 됐습니다.
교토는 연간 5천만 명, 경주는 작년까지 120만 명이었으니까요. 40배 차이였지요. 그런데 최근 일주일 통계를 보니 경주 방문 외국인이 56만 명이었습니다. 일주일에 56만 명이면 연간으로 환산하면 거의 3천만 명에 가까워요. 교토의 절반이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경주는 교토의 경쟁자가 된 겁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통로 건너편 독일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어요. 경주 관광 안내서였습니다. 표지에는 불국사 사진이 있었지요. 아버지가 설명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 건물은 751년에 지어졌다고 했습니다. 거의 1300년 전이라는 말도 덧붙였지요. 아이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집보다 훨씬 오래됐다는 거냐고요? 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집은 50년밖에 안 됐지만 이 건물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됐다고 말입니다. 유럽인들에게도 1300년은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숫자였어요. 그들도 오랜 역사를 가진 대륙에 살고 있지만 그 정도 세월을 견딘 건축물은 흔치 않으니까요. 열차는 동대구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검색을 계속했어요. 정상회담 당시 각국 정상들이 방문한 장소들이 기사로 나왔습니다. 불국사, 첨성대, 동궁과 월지. 폐막만찬은 대릉원 옆 특설 무대에서 열렸다고 했어요. 각국 정상들이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다는 내용도 있었지요. 그 사진들이 전 세계 언론에 실렸습니다. 미국 방송, 영국 방송, 프랑스 방송, 중동 방송. 모든 매체가 같은 장면을 보도했어요. 석양 아래 고분과 한복 입은 정상들의 모습이었지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정상회담은 단순한 외교 행사가 아니었어요. 전 세계를 향한 경주의 광고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광고는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이었지요.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곧 신경주역에 도착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사람들이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커플도 중국인들도 독일 가족도 모두 일어섰지요. 열차가 속도를 줄이며 역으로 들어섰습니다. 창밖으로 신경주역 건물이 보였어요. 생각보다 현대적이고 깔끔한 외관이었습니다. 열차가 완전히 멈췄어요.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일제히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플랫폼은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지요. 저도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봤어요. 역 광장에 줄지어 서 있는 수십 대의 버스들. 최소 30대는 넘어 보였습니다. 역 광장에서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건 즉흥적인 대응이 아니었어요. 완벽하게 계획된 시스템이었지요. 한 안내원이 확성기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불국사 방문하실 분들은 1번부터 10번 버스로, 첨성대는 11번부터 20번 버스로 탑승하라는 안내였어요. 목소리는 차분했고 안내는 정확했습니다. 광장을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살펴봤어요. 안내 데스크가 3곳에 설치돼 있었습니다. 각 데스크마다 통역사가 대기하고 있었지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화장실 입구에는 다국어 표지판이 붙어 있었고 대기실에는 무료 와이파이 안내문이 보였습니다. 심지어 기도실 표시도 있었어요. 이런 준비가 하루 이틀 만에 가능한 게 아니었습니다. 최소 몇 달은 걸렸을 거예요. 어쩌면 더 오래전부터 준비했을지도 모르지요. 불국사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자마자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환영한다는 인사말과 함께 불국사까지 20분 소요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차내에서 경주 소개 영상을 상영한다는 말도 덧붙였지요. 모니터가 켜졌습니다. 영상이 시작됐어요. 신라 천년의 수도 경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그리고 마지막 자막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세계가 주목한 도시 경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창밖을 봤어요. 버스는 경주 시내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깨끗했고 가로수는 잘 정돈돼 있었어요. 그리고 곳곳에 보였습니다. 다국어 표지판, 관광 안내소, 화장실 표시. 모든 게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준비돼 있었지요. 메모를 했습니다. 경주는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고요. 20분 후 버스가 멈췄습니다. 불국사 입구였어요. 내리자마자 놀랐습니다. 주차장이 가득 찼거든요.
버스만 50대는 넘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입구로 향하고 있었어요. 천천히 걸어 매표소 쪽으로 갔습니다.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지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줄이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매표소가 아니었어요. 자동 발권기였지요. 10대가 나란히 설치돼 있었고 각 기계마다 언어 선택 버튼이 있었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프랑스 커플이 기계 앞에 섰습니다. 프랑스어를 선택했어요. 화면에 안내가 떴고 신용카드를 긁었지요. 10초 만에 티켓이 나왔습니다. 저도 표를 뽑았어요. 영어 화면을 선택하고 성인 1인권을 눌렀습니다. 5,000원이라는 금액이 표시됐지요. 카드를 대고 결제했어요. 15초 만에 모든 게 끝났습니다.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을 것 같은 광경을 봤어요. 돌계단 위로 펼쳐진 불국사. 청운교와 백운교 그 위에 자아문. 햇빛이 기와 지붕에 반사되며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감탄사를 터뜨렸어요. 독일 아이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정말 예쁘다고요. 저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제가 더 놀란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도 혼란스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로가 명확하게 표시돼 있었거든요. 바닥에 화살표가 그려져 있었고 중간중간 안내판이 서 있었습니다.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쓰여 있었지요. 청운교를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계단 옆에 안내원이 서 있었어요. 어제 역에서 본 것과 같은 파란 조끼를 입고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말하라고 했어요. 이 계단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물었습니다. 751년이라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신라 경덕왕 때 만들어졌다고 했지요. 청운교는 33계단, 백운교는 17계단으로 총 50계단인데 이건 불교에서 부처가 되는 50단계를 상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안내원이 역사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영어 안내도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중국어와 일본어도 된다고 했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안내원들이 곳곳에 배치돼 있었어요. 최소 30명은 됐지요. 관광객들이 질문하면 바로 답변해주고 있었습니다. 대웅전 앞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바닥에 원형 스티커가 붙어 있었거든요. 거기에 쓰여 있었어요. 사진 촬영 포인트. 사람들은 그 표시 위에 서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덕분에 서로 부딪히지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질서가 유지됐지요. 다보탑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국보 20호인 8세기 석탑이에요. 탑 앞에 안내판이 서 있었는데 한글 설명 아래 코드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찍었어요. 링크가 열렸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선택 버튼이 나왔어요. 영어를 눌렀지요. 다보탑의 역사, 구조, 의미가 상세하게 나왔습니다. 사진과 도면까지 있었어요. 심지어 음성 해설도 지원했습니다.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었습니다. 디지털 박물관이었어요. 모든 유물에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던 겁니다. 불국사를 나와 셔틀버스를 탔습니다. 석굴암까지는 10분 거리였어요. 버스 안에서도 안내 영상이 나왔지요. 석굴암의 역사와 의미를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석굴암에 도착했어요. 입구에서부터 숲길이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천천히 걸어 올라갔어요. 나무 사이로 햇빛이 비치고 새소리가 들렸지요. 도심의 소음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10분쯤 걸었을까요? 석굴암 입구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줄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입장 인원을 조절하고 있었거든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운 통로를 지나 본존불이 있는 공간에 도착했어요. 유리 너머로 보이는 석가모니 불상. 8세기에 만들어진 작품이었습니다. 화강암을 깎아 만든 걸작이었어요. 높이 3m가 넘는 불상이 고요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자비로웠고 손의 형태는 정교했어요.
1300년 전 장인들이 돌을 깎아 이런 작품을 만들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숨죽이고 바라봤어요. 독일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저건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거라고요. 아이가 눈을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 진짜냐고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 불상을 만든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신념으로 이 거대한 돌을 깎았을까요? 10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이 자리에 있다는 게 경이로웠습니다. 석굴암을 나왔습니다. 바깥 공기가 시원했어요. 사람들이 벤치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저도 한 벤치에 앉아 메모를 했어요. 경주는 살아있는 박물관이다. 1000년 역사가 곳곳에 숨쉬고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 역사를 보여주는 방식이었어요. 안내원, 자동 발권기, 다국어 표지판, 디지털 해설 시스템. 모든 게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건 하루 이틀에 만들어진 게 아니었어요. 경주는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정상회담은 그 준비를 세계에 보여준 무대였지요. 버스를 타고 다시 시내로 돌아왔습니다. 오후가 됐어요. 점심을 먹을 시간이었습니다. 안내원에게 추천을 부탁했더니 대릉원 근처 식당가를 알려줬어요.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10분쯤 걸렸지요. 대릉원 입구 주변에는 식당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한 식당에 들어갔어요. 메뉴판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쓰여 있었어요. 사진도 함께 있었지요. 비빔밥을 주문했습니다. 주인이 영어로 대답했어요. 곧 나온다고요. 10분 후 비빔밥이 나왔습니다. 채소, 고기, 계란, 고추장. 색깔이 화려했어요. 숟가락으로 비벼서 한 입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옆 테이블에 독일 가족이 앉았습니다. 아이가 물었어요. 이게 뭐냐고요? 아버지가 메뉴판을 보더니 비빔밥이라고 알려줬습니다. 비벼 먹는 거라고 설명했지요. 아이가 비벼서 먹었습니다. 그러고는 웃었어요. 맛있다고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음식도 관광이었어요. 한국을 느끼는 방법이었지요.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대릉원이 바로 앞에 있었어요. 거대한 고분들이 보였습니다. 입구로 걸어갔지요. 대릉원 앞 벤치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궁금한 게 있었어요. 경주는 이 많은 관광객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을까요?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경주 숙박시설은 총 25,000실이었어요. 정상회담 기간 예약률이 97%였다고 했지요. 남은 객실은 750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 방문객은 하루 8만 명이었어요. 숙박이 필요한 사람을 절반으로 잡아도 4만 명입니다. 부족한 객실이 3만 9천실이 넘었지요. 경주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앞서 열차에서 들었던 프랑스 커플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포항에 숙소를 잡았다는 얘기였지요. 포항시 공식 발표를 찾아봤어요. 정상회담 관광객 숙박 지원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크루즈 2척 유치 및 민박 확대, 총 3,000실 확보. 크루즈라는 단어가 눈에 띄었습니다. 검색을 더 해봤어요. 포항항에 크루즈 2척이 정박했다고 했습니다. 회담 개막 닷새 전부터였지요. 피아노랜드호 600실, 이스턴 비너스호 500실. 합쳐서 1,100실이었습니다. 배를 호텔로 쓴 겁니다. 놀라운 발상이었어요. 육지의 공간이 부족하면 바다를 활용한 거지요. 하지만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크루즈 1,100실과 포항 지역 민박 등을 합쳐도 3,000실이었어요. 여전히 3만 실 이상이 부족했지요. 더 검색했습니다. 경주시 주변 도시 협력이라는 자료가 나왔어요. 포항, 울산, 부산 연계 셔틀버스 운행. 울산까지 1시간, 부산까지 1시간 30분. 경주는 혼자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도시들과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포항의 크루즈, 울산의 호텔, 부산의 숙소. 그리고 그 사이를 잇는 셔틀버스. 이건 한 도시의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지역 전체가 움직인 거예요. 시스템의 힘이었지요.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셔틀버스가 하루 80대 운행됐다고 했어요.
경주에서 포항까지 30분 간격, 울산까지 1시간 간격이었지요.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계속 움직였습니다. 관광객들은 포항이나 울산에서 자고 아침에 셔틀버스를 타고 경주로 왔어요. 관광을 마치고 저녁에 다시 버스를 타고 숙소로 돌아갔지요. 불편할 수도 있었지만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메모를 했습니다. 경주는 혼자 서지 않았다. 함께 섰다. 대릉원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표를 끊었어요. 역시 자동 발권기였습니다. 다국어 지원 15초 만에 완료. 공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산책로가 잘 정비돼 있었습니다. 거대한 고분들이 잔디밭 위에 늘어서 있었지요. 1000년 넘은 왕들의 무덤이었습니다. 표지판마다 코드가 붙어 있었어요.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설명이 나왔지요. 각 고분의 역사와 출토된 유물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천마총 앞에 섰습니다. 가장 유명한 고분이었어요. 내부가 박물관처럼 꾸며져 있다고 들었지요.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운 통로를 지나 중앙 전시실에 도착했어요. 유리관 안에 금관이 놓여 있었습니다. 신라 금관. 5세기 작품이었지요. 금판을 오려 만든 정교한 왕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중국인 관광객이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진짜냐고요? 안내원이 대답했습니다. 복제품이라고요. 진품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다고 했지요. 하지만 완벽한 복제라 구조를 이해하는 데는 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현명한 방법이었어요. 진품을 보호하면서도 관광객에게 보여줄 수 있었으니까요. 천마총을 나와 다른 고분들을 둘러봤습니다. 미추왕릉, 황남대총. 각각의 고분마다 이야기가 있었어요. 안내판과 디지털 해설이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왔어요. 황리단길로 향했습니다. 경주의 핫플레이스라고 들었거든요. 황리단길은 전통 한옥과 현대식 카페가 어우러진 거리였어요. 석양 무렵이라 그런지 분위기가 더 좋았지요.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대부분 외국인 관광객이었어요. 카페마다 줄이 늘어서 있었지요. 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한옥을 개조한 곳이었어요. 전통 기와 지붕 아래 통유리창이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커피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지요. 직원이 영어로 따뜻한 걸로 드릴까 물었습니다. 네, 라고 답했어요. 커피를 받아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황리단길이 내려다 보였지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이제 정리할 시간이었어요. 지난 이틀 동안 본 것들. 공항, 고속철, 신경주역, 불국사, 석굴암, 대릉원. 모든 곳에서 같은 걸 봤습니다. 시스템. 하지만 시스템만으론 부족했어요. 시스템을 움직이는 건 사람이었습니다. 안내원들, 식당 직원들, 버스 기사들. 이들이 진짜 주인공이었지요. 옆 테이블에 한국인 여성이 앉았습니다. 40대쯤 보였어요. 파란 조끼를 입고 있었지요. 관광 안내원이었습니다. 말을 걸었습니다. 인터뷰가 가능하냐고요. 여성이 흔쾌히 응했어요. 이름은 김미현이라고 했습니다. 안내원으로 일한 지 얼마나 됐는지 물었어요. 6개월 됐다고 했습니다. 올해 5월부터 시작했다고요. 경주시에서 관광 안내원을 모집했고 6개월 교육을 받았다고 했지요. 어떤 교육이었는지 물었습니다. 영어 회화, 경주 역사, 관광 안내 실습이었대요. 주 5일 하루 4시간씩 배웠다고 했습니다. 힘들지 않았냐고 물었어요. 힘들었지만 보람 있다고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경주를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하다고요. 지금 하루에 몇 명이나 안내하는지 물었습니다. 보통 10명에서 100명 정도라고 했어요. 요즘은 더 많다고 덧붙였지요. 하루 100명이라는 말에 놀랐습니다. 쉬는 시간을 물었어요. 점심시간 1시간뿐이라고 했습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한다고요. 회담 끝나고 2주째 매일 이렇게 일한다고 했지요. 힘드시겠다고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했어요.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이렇게 많은 외국인을 만나겠냐며 웃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냐고 물었어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어제 프랑스 할머니 한 분이 첨성대를 보고 왔다고요. 너무 아름답다고 1400년 전 건물이 아직도 서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했대요. 그래서요? 라고 물었습니다.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대요. 고맙다고 이런 걸 보여줘서.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그때 느꼈대요. 제가 하는 일이 의미 있구나 라고요. 경주가 자랑스러운지 물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다고 했어요. 어렸을 때는 경주가 지루했대요. 늙은 도시라고 생각했다고 하더군요. 근데 지금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경주가 세계의 중심이 됐다고요. 그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세계의 중심. 과장이 아니었어요. 지금 경주에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으니까요. 카페를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어요. 노을이 기와 지붕을 물들이고 있었지요. 한 식당 앞에서 멈췄습니다. 주인이 밖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60대쯤 보이는 남성이었지요. 잠깐 여쭤봐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뭐냐고 되물었어요. 요즘 손님 많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엄청나다고 했어요. 하루 종일 만석이라고요. 회담 전과 비교하면 10배는 많다고 했습니다. 예전엔 저녁에만 손님이 왔는데 지금은 아침부터 밤까지라고 하더군요. 힘드시겠다고 말했습니다. 힘들지만 행복하다고 했어요. 왜냐고 물었더니 우리 음식을 세계 사람들이 먹는다고 했습니다. 맛있다고 하면 뿌듯하다고요. 어제 독일 손님이 그랬대요. 인생 최고의 불고기였다고요. 자랑스럽냐고 물었습니다. 그럼요 라고 했어요. 경주 사람으로 태어난 게 자랑스럽다고 했지요. 감사 인사를 하고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거리에 가로등이 켜졌지요. 경주의 성공은 시스템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어요. 이들이 경주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경주 시내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였어요. 회담 한참 전에 예약해둔 곳이었지요.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경주에 빈 방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방에 들어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자료를 더 찾아봤어요. 경주시가 어떻게 이 모든 걸 준비했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경주시 예산 관련 자료가 나왔습니다. 관광부문 예산이 작년보다 40% 증가했다고 했어요. 돈만 투입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도 키웠지요. 관광 안내원 교육 프로그램 자료를 찾았습니다. 6개월 과정이었어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필수. 경주 역사 전문 강의. 총 300명 배출. 오늘 만난 김미현 안내원이 바로 그 프로그램 출신이었던 겁니다. 경주시는 6개월 전부터,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어요. 숫자를 정리해 봤습니다. 다국어 안내판 800개, 자동 발권기 50대, 디지털 해설 시스템 1200곳, 셔틀버스 80대, 안내원 300명, 크루즈 객실 1100실. 이건 단순한 행사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도시 전체를 바꾼 거예요. 그리고 정상회담은 그 변화를 세계에 보여준 무대였지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밤의 경주가 보였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고즈넉한 거리. 멀리 대릉원 방향으로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고분들을 비추는 조명이었지요.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는 치밀한 준비가 있었어요. 시스템과 사람, 협력과 실행. 이 모든 게 합쳐져 지금의 경주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볼 곳이 있었거든요. 첨성대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첨성대로 향했어요. 아침 햇살을 받은 첨성대가 보였습니다. 국보 31호. 7세기 천문대. 돌로 쌓아 올린 9m 높이의 구조물이었지요. 관광객들이 벌써 모여 있었습니다. 안내원도 있었어요. 설명을 하고 있었지요. 첨성대는 신라 선덕 여왕 때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로 알려져 있다고요. 프랑스 여성이 물었습니다. 여왕이 만들었냐고요. 그렇다고 안내원이 답했어요. 신라는 3명의 여왕이 다스린 나라라고 덧붙였습니다. 프랑스 여성이 감탄했어요. 대단하다고 말했지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7세기의 여왕. 유럽보다 훨씬 앞선 시대였으니까요.
서울로 돌아가는 고속철을 탔습니다. 창밖으로 경주가 멀어지고 있었어요. 불국사, 첨성대, 대릉원. 지난 사흘간 본 모든 것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기사를 쓸 시간이었어요. 제목부터 고민했지요. 여러 안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어요. 경주 천년의 도시가 세계의 중심이 되다.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21만 명이 움직였다.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마지막 문장도 미리 생각해뒀어요. 이건 한 도시의 성공이 아니다.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가능성이다.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공항에서 본 광경, 열차 안의 외국인들, 신경주역의 시스템, 불국사의 아름다움, 석굴암의 감동, 대릉원의 역사, 황리단길의 활기, 그리고 사람들. 김미현 안내원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프랑스 할머니가 손을 잡고 고맙다고 했다는 이야기. 식당 주인의 자부심. 경주 사람으로 태어난 게 자랑스럽다던 그 말. 정상회담은 시작점이었다고 썼습니다. 경주는 그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고요. 다국어 시스템, 안내원 교육, 자동화 시스템, 주변 도시 협력.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사람. 시스템을 만든 건 기술이었지만 시스템을 움직인 건 사람이었다고 썼습니다. 열차는 대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들판이 펼쳐져 있었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크기가 아니라 준비로 승부하는 나라였습니다. 계획하고 실행하는 나라였지요. 함께 협력하는 나라였습니다. 경주가 그걸 증명했어요. 인구 25만의 작은 도시가 하루 8만 명의 관광객을 받아들였습니다. 세계가 주목한 도시. 천년의 역사를 지키면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 작지만 강한 도시. 그게 경주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준비된 한국이 만든 경주 신화 스토리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